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사연 듣는 걸 즐겨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출퇴근할 때 차에서 종종 사연을 듣고 있죠. 재미있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간다는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무개념 짓을 한 동서가 저한테 어떻게 참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보내게 됐어요. 서울대 나왔어도 무개념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얄미운 동서를 참교육한 것처럼 통쾌한 기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사연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과 결혼한 걸 보면 주변에서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왜 더 좋은 조건의 남편을 구하지 않았느냐면 말이죠. 저는 조건보다는 순수하고 저를 잘 따르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저는 최근 800억을 추가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학벌도 좋아서 20대 후반까지 꽤나 많은 소개팅을 받았었는데 은행권에 다니는 남자들은 꽤나 지루하고 자꾸 상품 이야기나 해서 지루하고 딱 별로였어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외모 평가에 지적질까지 오히려 못생긴 것들이 지 잘난 맛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질색이었습니다. 스타트업 다니는 사람들은 저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열정이 가득해서 일 중독?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참 연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죠. 그래도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고 어디까지나 제가 만난 소개팅 상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20대 후반을 보내고 나니까 소개팅으로 만나는 상대들에게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IT 박람회를 크게 하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구경 나왔다가 자기 회사 부스를 열심히 홍보하는 남편을 보게 됐어요. 남편은 훈훈한 외모에 잘 웃는 성격이었고 열정적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명함을 받아갔고 다음날 연락해서 회사 제품보다는 어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던 남편을 알아가고 싶다고 제가 화끈하게 고백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순수한 한마디로 귀엽고 쑥맥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백하자 당황한 모습이 참 귀여웠죠. 볼이 빨개지고 손을 떨더라고요. 말은 어버버버 하면서요. 그 순수한 모습에 저는 이 남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조건을 알고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다가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저에 비하면 한참 별 볼 일 없는 사위를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좋다는데 어쩌시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 집안에서는 제가 그저 그런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줄 알았고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니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말릴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오히려 상견례 이후에는 저희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결혼 준비는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곤하게 조건 따지지 않아도 좋았달까요? 그렇게 시댁 쪽에서 먼저 편하게 해주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외동이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당연히 결혼 지원도 몰빵으로 받을 거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견례는 저희가 새희 하나라서 처음이네요. 저는 새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딸 외동이라 더 귀하게 키웠지만 보기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장군감입니다. 배포도 크고요. 공부도 저 닮아서 잘했죠.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 세희가 원하는 서경 씨를 사위로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 나오게 됐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참 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 아빠세요. 자기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소개 좀 해줘. 그래야지. 이쪽은 저희 어머니시고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는 장남이고 제 남동생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과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저희 동생네 부부는 부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세희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아주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저희 아들 석영이도 미남으로 키워왔는데 미인인 세희 씨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의 이세가 기대되는 얼굴이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참,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자주 한답니다. 우리 석영이도 잘생겼지만 세희 씨도 참 미인이죠. 두 분께서도 모두 인상이 좋으시네요. 식사부터 우선 시작해 볼까요? 네, 식사 이제 시작하겠다고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 집에서는 아들만 둘이라서 이미 작은 아들은 진작에 장가 보냈고, 우리 석영이 몫으로도 결혼 자금 1억씩 해놓은 게 있어서 결혼 준비할 때 1억을 주려고 하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계획 세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좋네요. 저희도 우리 딸 세희 결혼 자금으로 1억 정도 보태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평하게 1억씩만 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2억이면 결혼 자금으로 도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참 좋네요. 공평하게 1억씩 총 2억이라니. 애들 좋겠어요. 너희들 그렇지 않니? 네, 그러게요. 맞아요. 이렇게 식사도 나오기 전에 벌써 결혼 자금 이야기부터 하시다니. 역시 두 분 모두 화끈한 면이 있으시다니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엄마. 그러게,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엄마. 아주 이제 식사 나오네요. 모두 맛있게 드세요. 시댁에서는 아들만 둘이라 제 남편이 장남이고 서방님이 차남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된 건 시부모님이 아들들이 결혼할 때 1억씩 해주겠다고 미리 돈을 빼놓은 것이었죠. 저는 외동이라 사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미리 패를 오픈해서 제가 더 많이 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상견례 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양가에서 딱 1억 받아서 결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마쳤고 상견례 때는 무난하게 흘러가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가올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시아버지께서 먼저 남편에게 준비해 두신 1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저도 마침 옆에 있어서 같이 확인을 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어차피 상견례 때 저희 엄마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정에서도 1억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만족해하면서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친정에서 돈을 보내줬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해줬는데 사돈네는 왜 1억을 안 해주니? 1억을 해줬으면 어디 통장 좀 보자. 너는 우리 석영이 통장으로 1억 들어온 거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왜 확인을 안 시켜주려고 하니? 수상하다. 피차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그때 우연히 옆에 있어서 같이 본 것뿐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남편한테 1억 보내주실 때 말이에요. 절대 제가 보여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저와 저희 친정을 먼저 신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보, 잠깐만. 내가 설명해 줄게, 엄마. 내가 잘 이야기할게요. 잠시만요. 새아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구나. 그래, 석영이 네가 새아가랑 가서 제대로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와라. 우리가 1억 준 게 언젠데
아직도 인증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 안 그러냐? 내가 더 큰 소리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거다.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친정을 의심하는 소리를 하면서 1억 준 걸 확인하자는 등 자꾸 그러시길래 중재하려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동생인 서방님 결혼 준비 때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머님 나한테, 아니 우리 친정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신 적 있으신 거야? 대체 우리 친정에서 무슨 왼수를 졌다고 이렇게 못 믿어하시는 거지? 난 정말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해.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당신한테도 서운하고 억울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발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줘봐. 어? 나도 오해라면 어머님 오해하기 싫으니까. 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나랑 내 동생한테 결혼 자금으로 1억씩 준비해 두셨다고 했었잖아. 동생이 먼저 결혼할 때도 아빠가 똑같이 1억을 주셨거든. 그런데 재수 씨가 결혼할 때 그 1억으로만 결혼 준비를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해온 거야. 해오겠다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짓말 한 거였지. 재수 씨네에서도 1억 주시겠다고 했었거든. 뭐? 그러면 동서야말로 거짓말을 한 거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결혼 준비 중이고 우리 집이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동서랑 싸잡아서 보시는 거야? 정말 너무하시네. 우린 정말 1억 있거든. 주시기로 했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취급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 서운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여보가 나라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 어? 당연히 여보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여보한테 우리 집안 사정 이야기하는 거고. 재수 씨가 결혼할 때 돈을 한 푼도 해오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게 그게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나 봐. 심지어 재수 씨 내에서는 재수 씨가 서울대 나왔는데 보잘것도 없고 학력도 낮은 우리 동생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었거든.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안 나왔던 거야. 말은 둘러댔지만 미안해 여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서울대 나온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1억을 그렇게 까먹어? 뭐 1억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살면서 어차피 재수 씨도 같이 벌어야 할 텐데 차라리 돈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괜히 우리 친정만 이상하게 보이고. 아, 아무튼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어. 그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네. 나도 조심하도록 할게. 그치만 동서애랑 똑같이 취급하시는 건 나도 못 참아. 알았어. 나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난 동생한테 연락해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굽히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동서가 서울대 나온 걸로 계속 모든 걸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말한다고 들어야지. 아무튼 이제라도 여보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진작 말해줄 걸.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모든 걸 투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당연히 여보 아내인 내가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고맙대? 하여간 우리 남편 착한 거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투명한 건 좋거든. 좋은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꾸 시댁에서 돈돈거리니까 너무 불편해. 이건 대놓고 좀 말해봐야겠어. 여보가 하기 힘들면 내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 그게 좋겠다. 내가 불편한 건 아닌데 괜히 오해의 소지 만들까 봐 그러지. 여보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이제 여보도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1억씩 해오기로 약속한 게 목을 매는지 알고 있으니까. 여보 편한 대로 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알겠어. 내가 말씀드릴게.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얘기 해줘서. 알고 나니까 훨씬 낫다.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만 잘 드리면 되겠네. 남편이 꺼낸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할 때 동서 쪽에서 1억이라는 큰 돈을 해오기로 하고 한 푼도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이었고요. 결국 서방님네는 시대껏 틀어져서 가족 행사에 잘 오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에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어쩐지 시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일로 연락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런 배경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잠시 이야기 괜찮으시겠어요? 서경 씨한테 먼저 결혼한 서방님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꾸 돈 이야기하시고 의심하신 건 몰랐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어머님이 그동안의 언행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러니 얼른 너희 친정에서 준다던 1억 진짜 받았는지 확인부터 시켜줘라. 얼른 통장 꺼내봐. 어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겠으니까.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내가 2번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님 뜻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요.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것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머님 투명하게 하는 건 저도 찬성이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직은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꾸 어머님께서 돈 문제로 연락 주시고 하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많이 불편해요. 이런 돈 얘기 심한 간섭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결혼 후에 저랑 어머님이랑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믿음, 신뢰가 생겨야 하는 건데 가족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이러시면 어떻게 믿음이 쌓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끝까지 통장 못 보여주겠다는 거니? 투명하게 하자면서 다 거짓말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야말로 1억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있으면 왜 바로 안 주는 건데? 없어도 내가 자꾸 돈돈거려야 친정에서 1억을 받아서 투명하게 결혼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준 1억만 쓰려는 심보면 지금 얘기해라.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님께서 자꾸 그렇게 의심하시고 돈돈거리시면 저도 어머님 연락이 불편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주셔야 해요. 저는 어머님 안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사돈댁에서 1억 받은 통장 먼저 보여주고나 말해라. 그 전까지는 나는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다. 너는 사정을 아는 애가 왜 계속 뻗대고 있니? 오늘은 더 이상 말씀 나누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돈거리면서 연락 주시면 불편하다고요.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저랑 서경 씨랑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발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나도 분명히 말했다. 너희 친정으로부터 1억 받은 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를 돈돈거리는 걸로 만드는 건 바로 너랑 너희 친정이잖니. 내 탓하지 마라. 그래요. 물론 투명한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결혼 전부터 자꾸 돈돈거리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결혼 후 정말로 가족이 되면 서로 굳건히 믿고 가야 할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대놓고 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돈 이야기로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야기해서 결국 1억을 받고 시어머니한테 캡처해서 내역을 보여드리고 이 일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동서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감정들은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죠.
저희는 그 일이 해결되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했고 무사히 결혼에 골인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녀오고 나서는 서방님네가 집들이 안 하냐면서 신혼집 구경 온다고 집들이 안 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 동생이 신혼여행 잘 갔다 왔냐면서 신혼집 구경 좀 하자고 하네? 집들이 안 하냐고 하는데 여보는 언제가 시간 괜찮을 것 같아? 어? 갑자기? 웬 집들이야?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안 했는데. 우리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다녀왔어. 여독 풀어도 모자랄 판에 뭔 놈이 집들이를 얘기하는 건지. 서방님도 참 눈치 없다. 그러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로 하고, 어, 이번 주말? 그래, 이번 주말에 후딱 해치워버리자.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대신 동서가 일찍 와서 집들이 준비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던데. 배달 음식 시켜서 먹을 거면 오지 말라고 할까? 여보도 집에서 조금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에? 동서가 와서 돕는다고 먼저 말했다고? 그건 좀 의외인데. 그래, 온다는데 오라고 해야지. 안 그래도 결혼 전에는 왕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대화도 못 해봐서 이 기회에 파악 좀 해야겠다. 오라고 해. 정말? 알겠어. 그러면 동서 보고 일찍 와서 집들이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할게. 이번 주말로 말해둘게. 고마워, 여보. 여행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다. 여보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한 아내 둔 걸 정말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나한테 잘해야 돼. 알겠지? 우리 남편? 남의 편처럼 행동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쫓아내줄 테니까. 아이,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세요. 나한테는 여보밖에 없는데 내가 당연히 여보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들겠어. 집들이 주말에 하자. 내 동생이 집들에 오겠다고 하는 거 받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주말이 됐고 동서는 정말 약속대로 집들이 하기로 한 5시보다 딱 1시간 일찍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하고 온 건데 어떻게 겨우 1시간 전에 온 걸까요? 게다가 무슨 시상식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기 불편한 원피스를 입고 온 거 있죠. 이게 어디 집들이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복장과 태도인가요? 아휴, 진짜 배달 음식 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무개념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서울대 나와서 똑똑하다던 동서의 무개념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있는 영어 책장을 보고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기 때문이죠. 형님네는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제가 오자고 한 건데 잘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책 장식용이죠. 저를 대놓고 비웃는 서울대 출신 동서가 어쩜 그렇게 얄미워 보이던지요. 물론 서울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 책장을 보고 대뜸 장식용이란 말을 하다니요. 저는 열받아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책장에 꽂아두었던 저의 하버드대 졸업장으로 빡소리와 함께 동서의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쓰러지며 개거품을 무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보셨어야 하는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거든요. 야, 이 잭간년아, 서울대학도 대학이냐? 너 하버드 나온 사람 실제로 본 적 없지? 그게 바로 나야. 이 개념 없는 년아. 어디서 주름을 잡고 있어? 너야말로 머리에 달린 게 장식용이냐? 너는 뇌가 없냐고, 없어? 뇌가 기능을 못하나 봐. 뭐야? 진짜 하버드 졸업장이잖아? 아니, 정말 하버드 졸업생이라고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아주버님 같은 분이랑 결혼을,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요? 하버드라니, 하버드란,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하버드인 거랑 내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모자란 년아.
하여간 머리가 나쁜 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휴, 넌 서울대 나왔으면 다니? 서울대 나온 게 뭘 대수라고 그렇게 뻗대고 다니냐고. 하버드 졸업생 앞에서 말이야. 하버드가 들어가기는 쉬워도 졸업이 어려운 건 알지? 아, 물론 서울대랑은 입학해서부터 비교거리가 안 되긴 하지만 난 무려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알아들어? 그,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정말 왜 우리 집안처럼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 안 하길래 당연히 지방에 있는 잡대나 나온 줄 알았죠. 그런데 하버드라니 참. 아, 난 내 능력 되니까 내 남편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넌 서울대 나왔는데도 네 능력도 부족하고 멍청해서 네 남편 능력이 중요했나 봐. 그런데 어쩌지 내가 보기엔 내세울 게 고작 그 서울대 나온 것밖에 없는 동서보단 우리 서방님이 훨씬 아까운데? 뭐라고요? 아니 솔직히 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뭐 잘난 게 있다고 저랑 비교를 하세요? 어우 정말 불쾌하네. 저 갈 거예요. 오늘 집들이 없던 걸로 해요. 이런 기분으로 뭘 하겠어요? 정말 짜증나네 진짜. 넌 쫓겨나는 거야. 미안한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불쾌는 내가 불쾌하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정말 형편없구나. 넌 한국인이 맞기는 한 거니? 참. 너 같은 멍청한 짝퉁 서울대생은 우리 집들이에서 아웃이야.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너 퇴장당하는 거야. 집들이는 뭐 너보다 아까우신 서방님은 오신다면 환영해 드릴 생각이고 말이야. 넌 얼른 나가봐. 퇴장이니까. 뭐라고요? 아니,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정말 별꼴이야. 그래도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제일이라고요. 멍청이요? 아니, 서울대생이 어떻게 멍청해요? 퇴장이요? 저는 제 발로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갑니다. 가요. 잘 가, 이 멍청한 년아. 너한테는 더 긴 말 필요 없겠다. 못 알아먹으니까.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라고 하버드 졸업생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무개념 년아. 꺼져버려. 1억도 못 가져올 돈이면서 가져온다고 했다가 너 서울대생이라고 뻗대고 말았다며? 불쌍한 우리 서방님만 집에 잘 오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서방님이랑 동서랑 이혼시켜야겠다. 어떻게 생각해? 무개념 무늬만 서울대생 동서야? 1억. 그건 형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훨씬 잘난 건 맞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1억이 뭐예요? 3억은 남편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하도 지랄을 하길래, 난 못 준다고 한 게, 그게 뭐 어떻다고 이혼을 시키네 마네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네가 서울대 출신이라 남편이랑 결혼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억은 절대 못 준다. 오히려 3억을 가져와야 결혼해 주겠다 말하지 그랬어. 그랬어야 우리 서방님도 동서하고 살면서 시간 낭비 따위 안 했지. 이건 뭐 거의 사기 결혼이잖아. 안 그래? 뭐요? 이게 무슨 사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1억을 준다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안 준다고 바로 받아치는 것보다는 나중에 둘러대면 되죠. 방금 동서가 한 말이 결국 이 결혼이 사기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무늬만 서울대생아. 아휴, 사기죄가 확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줄 알아? 바로 상대를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방금 동서가 동서 입으로 안 줄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말했네. 난 그걸 녹음하고 있었고, 넌 이제 끝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나한테 무슨 왼수라도 줬어요?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정말 짜증나. 그 녹음한 거 이리 줘요. 달라고요. 그걸로 뭐 진짜 사기 결혼으로 우리 남편한테 고소라도 하라고 하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건 없지.
안 그래? 앞으로 동서에게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지는 난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냐고. 정말 서울대생 맞아? 하버드생이 보기엔 전혀 안 똑똑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동서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저희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겨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방금까지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서방님 불쌍해서 동서랑 어떻게 사냐고 신세 한탄할 거면 집들이 와서 한잔 하고 가라고 전해달라고 했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보, 방금 집들이 파토 났어. 왜인지 말해줄까? 여보가 밖에 있는 동안 우리 집들이 하기 딱 1시간 전에 와서 집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집 막 평가지시 보면서 평가지를 시작하는 거 있지? 게다가 옷은 더 가관이었어. 무슨 시상식 가는 줄? 원피스 입고 와서 애초부터 날 도와줄 생각은 없던 거지. 1시간 전에 왔는데 옷도 시상식 갈 것처럼 입고 와서 하나도 안 덥고 우리 집에 대해서 평가지를 했다고? 그래서 여보가 재수 씨 쫓아내고 집들이 파토낸 거야? 본인이 집들이 하기 싫다고 가버린다는 거 내가 퇴장시키는 거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해줬어. 나 하버드 졸업해서 영어 원서로 낸 전공서들 책장이 있잖아. 그것들 보고 동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동서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버드에서 쓰는 영어 원서 좀 읽을 줄 알았나? 서울대에서 뭐 전공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재수 씨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 여보, 너무 웃기더라. 뭐라고 했냐면, 이 책장에 있는 책들 장식용이죠?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육성으로 터졌잖아. 너무 어이없고 기가 차고 웃겨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뭐라고? 완전 대박이네, 재수씨. 엄청 똑똑한 척 하더니, 우리 여보가 하버드 졸업생인 건 몰랐나 봐. 맞네. 이야기할 틈이 없었으니까. 뭐 그런데 우리 여보랑 이야기해보면 느껴지지 않나? 여보가 엄청 똑똑하다는 걸. 재수씨도 참 멍청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동서랑 결혼한 서방님만 불쌍하지. 그래서 말인데 서방님은 동서랑 왜 결혼한 거래? 1억도 원래 동서가 줄 생각은 없었다는 거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대화하는 도중에 녹음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보잘것없는 서방님이 서울대 나온 동서랑 결혼하려고 1억이 아니라 3억은 가지고 와야 한다고 처음부터 1억은 줄 생각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이건 사기죄가 성립되잖아, 여보. 안 그래도 우리 동생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재수 씨랑 결혼하고부터 표정도 안 좋고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 1억 해오기로 해놓고 안 해와서 우리 엄마 아빠랑도 사이가 틀어졌지. 재수 씨한테 기도 못 펴고 산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엄청 못 믿어하시고 속상해 하시거든. 내 동생도 착해가지고 당장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혼인 무효로 가는 건가? 자세한 건 내 친구 이혼 전문 변호사 연결해 줄게. 물어보면 답해 줄 거야. 서방님한테 여보가 전화해서 내용 설명하고 우리 집들이에서 서방님만 오라고 한번 물어볼래? 서방님도 생각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혼하는 거 도와주려는데. 역시 여보랑 이야기하니까 아주 술술 풀리네. 고마워 여보. 아마 동생도 엄청 기뻐하면서 집들이 오겠다고 할 거야. 이혼이든 뭐 혼인 무효든 동생이 재수 씨랑 결혼하고 항상 힘들어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 안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좋다. 하여간 여보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잘생기면 뭐해? 이렇게 바보 같은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어휴, 얼른 서방님한테 전화해보고 와. 난 좀 쉬고 있을게. 배달은 서방님 온다고 하면 바로 시키자. 바로 전화해보고 여보한테 다시 전화 걸게. 그렇게 남편은 바로 서방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서방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집들이에 꼭 가고 싶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 3인분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남편과 함께 서방님이 신혼집으로 들어왔죠. 형수님, 그게 정말인가요? 우선 저희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고 당황하셨죠? 제 아내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그런 악의가 있는 줄 모르고 형네랑 같이 밥을 먹을 겸 집들이 하자고 제안하라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네요. 아이, 서방님이 무슨 잘못 있겠어요. 이게 다 파렴치한 동서 때문이죠. 남편한테 듣기로는 동서랑 결혼하고 2년 동안 계속 힘들어하기만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니까. 애가 그렇게 잘 웃던 애인데 웃음기가 정말 쏙 하고 사라졌대도. 내 동생이지만 정말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신뢰도 다 잃고 재수 씨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잖아. 네, 맞아요. 저희 형 말이 다 맞습니다. 저도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요. 저희 집에서 준 1억에 제 회사 대출로 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정말 결혼할 때 한 푼도 해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회사도 안 다니고 있고요. 결혼과 거의 동시에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요. 이제까지는 너무 피곤하게 살았다며 이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방님 혼자 외벌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놀면서 서울대 나온 게 대체 무슨 대수라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그런 망언을 한 건지. 참, 서방님, 정말 안 되겠네요. 이혼하세요. 제 친구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여기 그 친구 연락처고요. 제 이름 대면 잘해줄 거예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래, 석호야. 너희 형수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일단 상담 받아봐. 받아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동안 재수 씨한테 잡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외벌이까지.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2년 동안 너 혼자 일해서 갚고 있었다니까. 아, 난 재수 씨가 직장까지 그만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2년 동안 제 아내랑 살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 형, 고마워.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바로 내일 당장 변호사님한테 상담받고 올게요. 아내랑 헤어지는 방향으로 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대출 끼고 산 집은 다시 처리해야겠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해온 게 없으니 헤어질 때도 아무것도 안 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사기를 친 건 동서 쪽이니까요. 너무 걱정 말고 내일 상담 잘 받고 와요. 저도 친구한테 따로 이야기는 해놓을게요. 서방님, 제가 서방님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서방님이 더 아까워요. 동서는 무늬만 서울대인 친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서울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과일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서울대는 맞긴 한 거예요? 서울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졸업장 보여주면서 저한테도 가스라이팅 했었어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서울대생이 아니었으면 그런 자부심이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거 알아? 네 아내가 우리 집에 있는 책장에 영어로 된 책들 보고 장식용이냐고 물어본 거. 와, 나는 거기서 수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재수 씨 아무리 무개념이어도 그렇지 정말 깜짝 놀랐잖아. 그것뿐이야 여보. 집들이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일할 복장을 입고 와야지. 무슨 시상식 가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 원피스에 백 들고 와서는 우리 집 편까지만 오지게 하더라고. 서방님, 진짜 정신 못 차린 거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동서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 확인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도와주실 때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 그 사람이 원래 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저희 집들이 하자고 하면서 먼저 형수님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호의가 아니라 악이었다뇨.
정말 놀랐네요. 저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서방님. 서방님은 무늬만 서울대 나온 동서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서방님의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요. 속인 동서가 나쁜 거죠. 아, 그리고 이혼 성공하면 서방님이 돌싱이 되잖아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그래, 네 형수 말이 다 맞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나저나, 여보, 우리 석호한테 소개팅이라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좋다. 역시 여보밖에 없다니까? 어휴,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아,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만 들어도 엄청 큰 힘이 나네요. 저는 딱히 이상형은 없고, 고학력이라고 저를 찍어 누르고, 자꾸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만 아니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갖춰야 할 인성이잖아요. 제가 설마 인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 서방님한테 소개해드리겠어요? 외적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물어봤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연결되기 쉽지 않으니까요. 나한테는 우리 여보가 완전 내 스타일인데. 내 동생 석호는 옛날부터 봐보면 얼굴 하얀 사람, 여리여리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동안 만났던 여친들 보면 다 하얗고 말랐더라고. 맞지? 지금은 외모보단 정말 인성이 더 중요한데, 굳이 취향을 따지자면 그쪽이 맞긴 해요. 얼굴 하얗고 마른 편인 분들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저희 형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아우, 좋아요,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찾기 편하죠. 제 주변에도 요즘 능력 있는 돌싱들이 참 많거든요. 마침 서방님이 딱 좋아할 만한 사람도 둘이나 있거든요. 내일 제 친구한테 이혼 상담 받고 정리되면 제가 소개팅 제대로 주선해 드릴게요. 아주 일사천리라니까. 너무 고마워, 여보. 여보는 어쩜 그렇게 매사에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안 반하고 별길 수가 있겠냐고. 매번 반한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제가 정말 아내와 이혼하고 나면 한우 사드릴게요. 저희 남편도 같이 셋이서 한우 먹어요. 너무 좋네요. 곧 그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방법을 찾은 것만으로도 성공인 것 같네요. 꼭 동서랑 헤어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서방님도 얼른 먹고 마셔요. 그래, 석호야. 오늘 형 기분이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정말 2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고마워요, 형. 형수님이랑 형이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너무 든든하다. 앞으로 웃을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서방님과 저 남편은 셋이서 거하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동서를 나락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동서는 단순히 저희 집에 와서 자기가 서울대생인 것만 뽐내고 싶었을 뿐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사 기질이 넘치는 하버드 졸업생인걸요. 결국 다음날 서방님은 눈 뜨자마자 제 친구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고 무효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위책 사유가 동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죠.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저는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해냈을 때의 짜릿함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서방님의 소개팅을 주선해 줬습니다. 다행히 제가 소개해서 만난 사람과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와 남편에게 한우 대접도 거하게 했답니다. 저랑 남편이랑 그날 정말 배 두들겨가며 한우를 먹었어요. 한우가 비싸잖아요. 회식도 절대 불가능한 한우, 그 한우를 배불리 먹은 건 정말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한우 얻어먹을 만큼의 선의를 베풀었으니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사연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서울대 나왔다고 나대던 동서, 알고 보니 사기 결혼으로 1억은 해올 생각도 없이 무일푼으로 결혼한 동서. 임신해서 육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냥 쉬겠다고
회사를 관둬버린 동서. 이혼할 사유는 아주 차고 넘쳤는데 사방님은 그동안 왜 참고 살아온 걸까요? 하여간 이렇게 너무 착한 형제, 제 남편과 제 서방님이니 제가 챙겨야겠죠. 어쩌겠어요. 뿌듯한 마음 안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로로 제 얘기를 해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 경로나 계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을 털어놓는다는 건 이유가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다가 아주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구사일생인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이제서 한숨을 좀 쉬어보게 되네요. 아마 제 나이 거의 70대 중반쯤 되면 말이에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쪽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작에 별개의 사유를 갖고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특징상 요즘 친구들과 달리 웬만하면 대부분이 자식들이 있을 테고요. 제 경우는 자식에 대해 아주 많은 통한과 어려운 감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말을 해보자면 솔직히 말해 자식을 낳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제 주변 누구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던 말들을 시작해 보자면요. 제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녀석 둘은 3살 터울로 한 놈은 1982년생, 한 놈은 1985년생이에요. 그 시대치고 30대를 훌쩍 넘겨 장가간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제 딴엔 늦게 얻은 아들 녀석들을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큰 녀석 이름은 호영, 작은 녀석 이름은 호철이라고 짓고 정말 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키웠어요. 우리 집 자체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참 운이 좋게도 저는 당시 자수성가하는 대열에 끼게 됐죠. 먹거리나 무엇이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적지 않은 월급을 마누라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었고 우리 마누라 역시 크게 낭비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자식 농사가 어땠냐면 저와 마누라 둘 다 큰 아들에 대해 꽤 공을 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3살 터울에 둘째를 가벼이 키운 건 아니었지만요. 남자 녀석들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툭 하면 코가 깨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하는 상처를 내오는지라 정말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갔어요. 늘 직장에 나가 있는 저보다는 마누라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이 갔었을 테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일이 터졌던 것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했을 때예요.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안마다 부모들이 더 예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의 경우 마누라는 큰 녀석을 좀 더 예뻐했어요. 장인어른을 많이 닮았기도 했고 하여간 그 녀석도 지 엄마가 자기를 이뻐하는 걸 알아서인지 여간 애교를 부리고 귀엽게 굴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신 호영이 이뻐하는 게 너무 티가 나. 그래도 그렇지 이제 군대까지 가 있는 녀석을 갖다가 언제고 그렇게 물고 늘어질 거야. 나중에 장가 보내면 아주 시어머니 역할 독하게 하겠어. 어머, 뭐라는 거예요, 당신? 아, 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건 안 하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해봤자 우리 어머니만 할까. 아유, 이런 말 실수했네. 이러면서 그간의 서름을 툭툭 흘리는 마누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끝내 그간의 앙금을 풀지 못했어요. 당시엔 그게 제일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후로 닥치게 되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하여간 우리 마누라는 그렇게나 큰아들을 이뻐했습니다. 군대 가 있을 때 그렇게 사진을 걸어두고 극히 바라보고 일주일에 2, 3일간은 큰아들 방에 가서 잘 정도로 어쩌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사이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 좀 무뚝뚝한 둘째 녀석 조사도 가족들끼리 다 움직이는 데에 늘상 잘 협조하는 편이었어요. 형 면회 가자고 하거나 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어딜 가는 데에도 늘 아무 말이 없이 어울렸었거든요. 하지만 평온하다면 평온하고 그다지 무난하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일상에 재난이라는 이름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어떤 사건이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사실 지금 와서는 꽤나 시간이 경과된 일이긴 합니다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까요? 그런 일이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마누라는 몇 번이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뿐 아니라 어쩌면 둘째 녀석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그런 꿈을 꾸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아주 당연스레 나라의 안위만 걱정을 하면서 큰아들의 제대를 기다리고 있던 사이 그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늦게 마누라의 연락을 받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 아니, 알아듣게 좀 말을 해봐. 호영이가 뭐라고? 뭐? 마누라는 그 당시 울지도 않고 말이 여기저기 엉켜서 아주 흐리멍텅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보다 안 되겠던지 둘째 아들 녀석이 전화기를 낚고채서는 아주 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선명하게 들리는 둘째 녀석 호철이의 목소리로 저는 똑똑히 듣게 되었어요. 우리 큰아들 녀석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제대만 기다리고 있던 그 녀석이 말이에요. 제 엄마도 기차게 이뻐했지만 제 가슴에도 늘 애틋하고 아리게 남아있는 그 녀석이요. 저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 아버지, 형이 죽었대요. 사고가 아니라 형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라는 존재로 있는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당시 바쁜 회사 업무에 휩싸여 누구나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그 정신없는 사무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뭔 정신으로 차를 몰았는지 기억도 없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누가 아주 급히 절 태워주기라도 한 양 그렇게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마누라와 둘째 아들 앞에 나타나게 됐어요. 사인은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정말 부모인 저와 마누라 그리고 그 동생인 둘째 녀석까지 얼척없는 납득을 하게 되는 내용이더군요. 사고사로 누군가에게 구타당해서 그리 되었거나 총기 사고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건 그냥 제가 자식을 잘 몰랐다. 그 정도의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이렇게 된 이유야? 정말이야? 아, 이봐, 당신 말 좀 해봐, 어? 아, 당신 알 거 아니야. 대답 좀 해보라고. 이때 마누라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결국 자초지정은 이렇더라고요. 큰아들 녀석의 부재를 말할 때 주변에게 숱하게 말해오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무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고 이별을 고했고 그게 우리 아들을 상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녀석이랑 그 여자아이가 연애를 했다나요. 그 또래에 그렇게 한창 청춘의 열매를 맛보던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상심할 만하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마음이 여렸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또래 청년들이 볼 땐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자식을 잃게 된 부모인 저로선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원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고 속으로 피울음을 삼켰고 가장 많이 울고 정신을 놓을 것 같았던 마누라 역시 끝끝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 둘이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었을 때 흙을 씹는 듯한 표정으로
마누라가 말을 하더군요. 울 수가 없었어. 울면 그땐 호영이를 정말 보내게 되는 것 같아서 울지 않았어. 어딜 깨물어야 울음이 참아질까 싶더라. 그때 하도 이를 악물어서 이가 상한 것 같아. 내가 그 녀석, 호영이 그 녀석 낳을 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이가 그 모양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나도 안 가본 세계에 내보내면서 그 통증으로 그렇게 이를 악물었던 걸까. 내가 없고 모르는 어두운 곳으로 내 새끼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팠나 봐. 마누라의 말에 전 그제서야 그 앞에서 토하듯이 오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년간은 큰아들 대한 얘기를 셋 다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하고 그 방은 정말 어쩌지도 못한 채 몇 년을 흘러보내게 됐습니다. 양가에서 하도 성화를 해대는 통에 겨우겨우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처는 아물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일상이 가고 시계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 세 가족 모두 나이는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남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되게 크고 진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잡아먹을 듯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고 난 가정에서 의뢰히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둘째 아들 호철이를 애지중지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예민할 정도로 저와 마누라는 끼고 살다시피 했고 사업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뭘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때부터 단단히 잘못되었다 싶긴 하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쯤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 무렵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둘째인 호철이가 이미 엇나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호철이는 이때 닥치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였었답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아는 형이랑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줘요. 자금은 이 정도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투자했는데 진짜 잘 됐대요. 저번이랑 다른 얘기니까 이번엔 나 좀 믿어줘요. 네? 사실 이때 아들이 요구했던 돈은 저에게 그렇게 힘든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옥죄는 액수가 될 거란 예상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 될 거라고 믿었었기에 오만했던 걸까요? 호철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말아먹게 됐습니다. 저, 아버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형이, 그 형이 돈을 갖고 그렇게 도망가 버릴 줄 몰랐다고요. 아버지도 그 형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봐도 그 형 인상 괜찮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는 않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흐느껴 우는데 아무래도 이때쯤은 짠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멋대로 그렇게 목숨을 달리해버린 지 형을 두고 자기도 괴로웠을 거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군대를 다녀왔어요. 혹시 우리가 불안할까봐 연락도 편지도 자주 했었고 그저 조금 영특하지 못하고 감정이 많이 앞서가는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제 자식이지만 그 아이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딘가 조금 덜렁대는 구석이 있어도 제 형처럼 우리를 떠나지만 않아주길 바랐답니다. 호철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호철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나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늘 빠짐없이 다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조금 정착해서 회사를 하나 다니는가 싶더니 제 기억엔 아마 거기가 가장 오래 다녔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차쯤 되었을까요? 조용히 다니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돌발스런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마누라야 늘 가슴에 큰아들을 묻고 있었고 큰아들의 나이를 세고 있었어요. 그쯤 되면 큰아들도 장가를 가기 손색이 없는 나이였고 호철이 녀석도 30대가 되었으니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난데없이 이런 얘기까지 하지 뭐예요. 저기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데없이 결혼도 전에 아이부터 생겼다니 정말 호철이는 저에게 있어서 매번 예측하기 힘든 아들 녀석이었죠.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해가지고는 임신까지 하게 된 건지 여자친구인가 뭔가를 좀 만나보자고 하니까 난감해하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창 입덧인가? 그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랑 엄마를 만나보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이러면서 막연하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당시에 마누라는 몸이 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스트레스도 심했죠. 마누라는 화가 나서 눈도 제대로 못 뜨던지 매우 짜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너 말이야. 엄마 지금 암인 거 알잖아. 엄마 진짜 조심해야 돼. 왜 그런 때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자꾸 얹어주는 거야? 우리 며느리감을 만나보자고 나를 안 잡으면 안 보여줄 거야? 게다가 임신을 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아, 골 아파. 엄마 아프니까 그런 거 알고 나도 조심스러웠던 거야. 그러면 어떡해. 걔가 지금 입덧한다고 나도 잘 안 만나줘. 근데 결혼을 해야 된대. 아기가 생겼으니까. 별 수 없잖아. 나라도 엄마 아버지한테 말은 해놔야지. 이제 겨우 제가 정신줄을 붙잡고 아들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또 얼마 안 되어 얼척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냐? 그 아가씨 부모님은 양쪽에 다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호철이 녀석은 이때 우물쭈물 거리더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 저, 그게 저기 부모님이 안 계시대. 친척 어른이 계시단가 봐. 그리고 이모 삼촌인가? 아무튼 그쪽에는 말했나 봐. 알아서 하라고들 했대. 아휴, 여기서 저랑 마누라는 정말 여러모로 휘청거릴 듯 했어요. 딱히 물르고 어쩔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이 통하는 어른들끼리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쪽에선 이 상황을 같이 나눌 만한 어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기가 좀 지나서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를 만나보게 됐어요. 헌데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긴장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마냥 날라리 같고 근본 없는 아가씨는 아니었어요. 배가 나온 티가 겨우 날까 말까한 발그레하게 수줍은 표정으로 아주 참한 인상을 갖고 있는 아가씨더군요. 저,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우리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녀석보단 훨씬 낫더군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약속을 늦게 잡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뵙는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작은 커피찬 세트와 함께 과일을 사왔더군요. 네, 참 누구 집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건지. 우리 호철이 녀석은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그걸 양손에 다 들도록 손 까딱 안고 있는 모양새가 어찌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그거야 그냥 그렇다고 치고 우리한텐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마누라도 치료가 복잡한 상태였고 그 아가씨도 배가 나오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려야 했거든요. 일정들을 쭉쭉 당겨서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중간에 저만 아주 박 터지게 고생을 해가며 알아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때 호철이 본인도 동행해서 같이 알아보긴 했었지만 이 녀석이 뭘 맡기면 늘 탐탁치 않은 결과물을 가져오니까요. 마누라는 몸 회복을 하기도 힘들고 번거롭던 차에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묘하게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훗날을 위해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기도 했고요. 여보, 나 처음에 호철이가 어디서 애를 만들어 왔다길래 이 자식이 진짜 어디까지 속을 썩이나 싶었거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얼마 전에 나 일어서는데 앞이 어질하면서 뿌옇게 안 보이더라고. 그때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 회복기에 있고 초기라고 하니까 겁먹었을 건 없지만, 아유,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난 많이 약해졌어. 그래도 호철이라도 뭔가 자꾸 단계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 마누라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자기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아들이 조금이라도 효도한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저도 그 말에 살짝 동의를 했답니다. 이후에 마누라는 멀쩡히 호철이의 결혼식도 보고 패백도 보고 손주 낳는 것까지 무던히도 봤어요. 그렇게 시기를 지켜보면서 향후 어찌 되는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암에 걸려서 회복하고 좀 시간이 지났다는 걸 까먹고 있을 즈음 또다시 검은 빛이 드리워지더군요. 큰아들을 보내고 많은 풍파를 겪어가면서 살아왔지만 진짜 제 앞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건 이때가 아닐까요? 마누라는 돌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손주 안아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괴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아휴, 내가 애기도 봐주고 분유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보? 걔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나마 새애기가 말귀가 통하는데 우리 손주 크는 거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 단순히 슬픔이나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라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직감이 왔어요. 왠지 이제 더 이상 마누라에게 회복이나 치료나 뭔가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절차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예상은 맞아 떨어졌고 마누라는 저렇게 괴로움을 토로한 지 1년도 안 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처럼 제 곁을 떠났습니다. 당시 며느리가 어린 손주를 자기 친척 집에 맡기고는 제 시어머니 장례를 신경 쓰느라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호철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전 여러모로 마음 잡기가 힘들더군요. 당시 호철이 녀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심 이런 식의 며느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가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꼈던 게 자기 부모님 장례식 할 때였다고 하네. 자기는 온종일 넋이 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처리해주고 냉정하게 봐주었나 봐. 나도 저 사람 없었으면 마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으니까. 정말 이제는 천지 아래에 저와 아들만 핏줄로서 남아있던 셈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호철이 말맞다나 며느리는 물심양면으로 우리 부자를 위해서 장례의 모든 행사들을 담당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2살 위였는데 누나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야무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구석이 있었어요. 사실 미덥잖은 호철이었지 결혼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헤프게 쓰고 관리 못하는 이 녀석 주머니도 다 알아서 챙겨주고 있지. 손주 하나 낳아서도 요즘에답지 않게 물려입히면서 아낄 줄 알더라고요. 어, 아버님, 이거 가져가세요. 저번에 주신 선물 봉투 다시 쓰실 일 있으시면 쓰세요.
제가 다시 예쁘게 잘 접어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사실이면 낭비예요. 가끔 모임하실 때 급하게 찾지 마시고 요거 가져다 쓰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명절 때 제가 지들 쓰라고 사다 준 선물 봉투 하나하나도 각을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애였죠. 그리고 혼자가 된 제가 신경 쓰인다면서 반찬거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넣어주고 갔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마늘 장아찌랑 요거 멸치볶음은 시장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거 꽤 맛있어요, 아버님. 호철 씨도 우리 민우도 아주 아주 잘 먹어요. 아줌마가 하도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사왔거든요. 저 믿고 드셔보세요, 아버님. 늘 이렇게 싹싹하게 챙겨주고 가고 계절마다 이부자리며 다 봐주고 가던 든든하고 착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참 저로선 한없이 고맙고 고마운 애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사이는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 저나 얘나 어디까지나 아들인 호철이 하나로 묶인 사이 아니겠나요?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100번 잘 지내봤자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이 사고를 치면 그 관계도 온전하긴 힘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글쎄 자기 아들이 4살 되었을 무렵에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먼저 간 우리 마누라도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당시 제가 안 그래도 지병이 있고 자주 손도 떨고 하는 판에 얼마나 손이 떨리고 침이 마르던지 아직도 그때의 며느리 목소리를 잊질 못하겠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얘가 목소리가 아주 축 처져가지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걸려왔죠. 아버님,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 진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던 중에 급히 전화를 받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어쩜 이놈의 호철인 녀석은 왜 이렇게 제 발등을 찍어대는 건지 대체 어디까지 살을 내주고 뼈를 내줘야 사고를 안 칠지 가늠도 안 되더군요. 듣다 보니 화가 나는 건 고사하고 정말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할지 영문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만난 여자인지는 몰라도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요. 사실 집 나간 지 몇 달 됐어요, 아버님.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 오더니 저보고 이혼하재요. 아버님, 저 어떡해요? 아직 민우도 어린데 민우도 보고 싶지 않대요, 그 사람. 이러니 제가 환장 안 하고 베길 수가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바쁘다면서 툭하면 싸움 걸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제가 뭐라고 하려다 참았었어요. 이전부터 늘 이 녀석 야단치는 건 제 몫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 애를 갖다가 제가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불씨가 커질 거고 부부 사이도 악화될까 싶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바람을 피다니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 녀석이 곧 40이면서 지 자식을 놔두고 왜 그런 난리가 난 거냐고요. 한편으론 자기 형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갔는지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렵 저에겐 이제 마누라도 없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던 게 며느리였는데 그 아이를 내 자식이 정말 피 맺히도록 상처를 입힌 꼴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저는 마음을 기댈 데가 없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논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몇 번이나 마누라 꿈을 꾸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남의 일이라면서 상담을 해보기도 했어요. 결국 나오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호철이 녀석은 저와도 진작 연락이 닿지 않을 때였거든요. 진이야, 일단은 네 생각도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호철이 녀석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있으면 무시하고 끊어버려라. 너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아. 그 녀석 자기가 찾아와서 뭘 어쩌겠냐. 너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며느리다. 그리고 참 내가 면목이 없다.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너에게 할 말이 없구나. 연거푸 이렇게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다가 결국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 혼자서 민우 키우고 호철이 녀석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달마다 너한테 반찬값을 주마. 그걸로 조금만 견뎌봐라. 응?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시아버지가 먹을 반찬은 그대로 해와라 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제 딴은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답이었어요. 며느리는 호철이가 주는 생활비 아니면 생활이 어려울 터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안 받을 애였거든요. 매달 적어도 1, 2주에 한 번씩은 와서 반찬을 주고 갔기 때문에 그 반찬값을 달마다 줄 테니 받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전 조용히 매월 며느리의 통장에 250만 원씩 넣어주었고요. 젊은 날 제가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인 부분에선 크게 부족함이 없기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느 정도는 물려줄 생각이 있기는 했어요. 그 금액에 비해서 턱없는 금액이기도 했고 그냥 미리 조금씩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어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다가 나중에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호철이와의 연락도 어려운지 결국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년도 되지 않았고 그 말인즉슨 그 망할 놈의 녀석은 그때까지도 지 마누라한테나 지 아비인 저한테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그쯤 며느리가 큰 결심을 했는 듯 저에게 어렵게 말을 털어놓더군요. 그런데다가 귀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 도대체 저는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대책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어디가, 어디가 아프다고? 저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아버님. 그거 호철 씨도 알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이제 소용없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 혼자서는 민우랑 같이 있기가 힘드네요. 아버님, 저희 외삼촌이 외숙모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누구 보살핌 좀 받았으면 해요. 민우 학교 가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요, 아버님. 사실 지금 아주 많이 안 좋대요, 몸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없다가도 한편으론 끄트막으로 향하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괜히 동감이 되더군요. 저야말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농사를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잘못 지어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연신 터지던 사고들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했을지 제 인생이 너무 저에게 가파르게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별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다는 며느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얼마나 상심이 크고 위로받고 싶겠어요. 사실 제 얼굴은 진즉에 꼴도 보기 싫었을지 모를 텐데 제 욕심에 손주를 보겠다고 붙잡고 있었던 게 미안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 며느리와 손주도 집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췄고 저는 정말 오롯이 혼자 남게 됐죠.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둘러보던 중에 연락을 띄엄띄엄 하던 친구들과 만났어요. 이 중 두어 명이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 집 근처에 가서 산다든지 혹은 실버타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전자 쪽은 성사가 될 수 없으니 후자 쪽이 저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주변에서 인맥도 좋고 많은 부분에서 늘 앞서가던 친구라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여러모로 안정되고 괜찮은 곳을 알아보게 됐어요. 보증금부터 해서 기본 평수나 월세와 식비 등등 여러모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무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금액이 꽤 소비되는 곳을 고른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무척 힘들게 달려왔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다 겪는다고만 볼 수 없을 힘든 일들을 연달아 겪었어요. 그런 제가 일생 동안 힘들게 벌어온 것을 제 여생을 보내는 데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래서 권했던 것이고요. 능력만 된다면 그런 곳 골라서 들어가는 게 뭐가 나빠? 요즘은 일찍이 50대부터 실버타운 입주 갖고서들 알아본다더만. 자네 일평생 열심히 살았잖아. 마누라도 먼저 보내고 호영이도 그렇게 일찍 보내고 말이야. 아 근데 호철이는 별로 얘기 안 해? 호철이야 뭐 지가 모시고 살 부담 없으니까 뭔 불만이 있겠냐만. 이 친구 역시 제가 아들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지내고 있는다는 걸 몰랐기에 가장 최근 근황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 무렵 얘기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한테 보살핌을 받지 않고 먼저 실버타운을 선택한 걸 나름 과감하다고 여겼었나 봐요. 그래서 군말 없이 저는 들어가게 됐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왜 고민했나 싶을 만큼 적응이 슬슬 되더라고요. 지인도 없었지만 지내는 와중에 얼굴을 익히는 사람도 생겼고요. 애시당초 실버타운 자체가 거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문화생활이며 즐길 것도 있었고, 시내로 얼마든지 편히 나올 수 있고, 주거 공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렇다 싶을 가족이란 구성원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넷이서 같이 살던 기억, 그러다가 큰아들 보내고 셋이 우왕좌왕 하던 기억, 제 옆을 지켜주던 마누라를 보내고 호철이만 남았지만 그 호철이와 이렇게 종이 나부랭이만도 못한 상황이 될 줄 몰랐죠. 그나마 이걸 연결시켜 주던 게 며느리였고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 잠깐 며느리와 손주 생각이 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사귄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멀쩡히 가정이 있었거든요. 제 또래의 직종까지 비슷한 지인이 있었는데 자식 손녀들 얘기하는 걸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야 뭐 자네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지. 사실 난 더 일찍 오고 싶었어. 마누라 일찍 보내고 너무 외로운 거야. 할망구 하나 새로 구하려고 여기 왔지. 형편 비슷한 사람들끼리면 따로 돈 노리고 접근할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말이야. 이 사람은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에게 다른 게 있다면 자식이랑 손녀와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로 저도 좀 지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아닌 나이 든 남자가 받는 거예요. 누구, 우리 진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 아휴 참, 내가 어이가 없네. 우리 진이 서방은 바람나서 나가버렸다면서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신세지고 있다던 친정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던 자체만으로도 아주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썩 곱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어두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진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댁 잘난 아들 때문에 몹쓸 병 얻어서 이 젊디 젊은 애가 이게 맨날 병원 신세지고 뭐냐고. 의사가 말하기를 그놈의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합디다. 아니 어쩔 거예요 대체. 꼴에 며느리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건 아닐 테고. 손주? 우리 민우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예요?
그 참 양심 더럽게 없네 진짜. 화가 날 대로 난 며느리의 외삼촌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저를 향한 분노도 분노였지만 며느리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돕고 싶었지만 그런 대화 분위기상 더 얘기를 끌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과장해서 말한 것인지는 몰라도 오늘 내일 한다며 큰 병에 걸려 고생한다고 하는 걸 보니 가슴이 뜯길 듯 아프더군요. 대체 무슨 병이길래 혹시나 우리 마누라가 알았던 암이나 그런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죠. 그리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안에서 자라고 있을 손주는 어떨지도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그 외삼촌 말 맞다나 제 스스로가 너무 양심 없게 느껴지더군요. 기껏 용기 내어 연락을 했지만 얻은 것은 그 무엇도 없이 제 현주소만 비참하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 남들 눈에는 제가 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모로 결핍된 게 참 많았어요. 가정도 무엇보다 뭣도 없이 나라는 인간이 그간 벌고 벌었던 돈이라는 뼈대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안을 갖추는 살덩이는 진즉에 다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됐으니 너무 외롭고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런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사치라는 것을 저는 몇 달 지나 절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오죽하면 그나마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몰라서 이 지경까지 바닥을 치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 적도 있었으니 참으로 전쟁 같은 때를 보냈다 싶네요. 앞서 제가 느꼈던 결핍감도 심각하게 괴로웠던 건 맞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나를 봐줄 가족 하나 없이 심지어 돈이 어중간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맞는 노후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경험하게 됐거든요. 언제 태어나서 살기를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으며 자수성가라고 하면 자수성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부를 이룬 제 입장에서 나이가 70이 넘어 그런 환경에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풍족한 실버타운 생활을 하던 중에 검은 손길에 이끌려 추락을 하게 됐으니 강남 근처에 있는 그 좋은 터지에서 일순간 서울역 노숙자로 전락해버리게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저는 악소리를 질러가며 노숙자들 틈에서 통곡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자식이란 것은 이렇게 부모를 사지로 몰아내기도 하는 존재란 말인가요? 제 자식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기에 너무 분할 정도로 호철이 그 녀석으로 인해 전 2번이나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어버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호철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영식이 아저씨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디 들어갔다면서요? 거기 실버타운 맞죠? 언제 연락도 없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이런 생뚱맞은 전화 한 통화와 함께 거의 수년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온 아들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한동안은 마음을 가다듬기 힘들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자기를 천혜구하로 만들어 사라진 양 말을 해대더군요. 게다가 몇 년이 지나 들어본 아들의 목소리란 분명 제 아들이 맞는 거야 당연했지만 어째 어디선가 세월을 탄 듯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토로하던 그 끔찍한 사정과 맞물려 뭔가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그래놓고 결론부터 말해 듣고 농담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금액을 저에게 엎드려 빌며 요구하더군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처음에야 이렇게 외면을 하고 얘기를 끊어버렸지만 호철이 녀석이 정말 누가 옆에서 누군가 괴롭히기라도 하듯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비명을 질러대던 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고민을 하고 숨을 고를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갑작스레 연락해온 호철이 녀석은 그 안에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대한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원수고 또 원수라는 말을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째지른 목소리로 고통을 토로하는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며 밥이며 다 소용이 없더군요. 남들은 손주를 안겨주고 그렇게 왕래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왜 이런 결과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다하다 정말 너무하다고 여겼던 것은 제 아비가 조금이라도 엉덩이 붙이고 살만한 공간의 금액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골수까지 빼먹는다고 해야 할지 남김없이 다 털어갈 기세더군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자한테 잘못 걸렸어. 뒤에 엄청 무서운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거든? 아버지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네? 제발요. 그 돈 안 갖고 오면 큰일 난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요, 아버지. 온갖 무서운 말을 하면서 거의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대더니 급기야는 인간 같지 않은 꼴을 하고 나타나서 제 앞에 넙죽 엎드린 아들을 보고 저도 정말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뭔 놈의 죄가 그리 많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구역질이 차오르더군요. 하여간에 말이에요. 하여간 그놈이 말하는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주었어요. 핏대를 세워가며 제가 알던 얼굴과 달리 눈이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온 얼굴이 바싹 말라버린 호철인 녀석 얼굴을 보니 기이할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오더군요. 나보다 젊은 아들 녀석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거동이 힘들 내 몸뚱이의 쉼터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정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들은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제가 겨우 몸을 두겠다고 구해두었던 모텔 돈을 다 까먹을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서울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왕자와 거지도 아니고 본래 묵었던 환경과 거기 거주하던 지인들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고 말았죠. 그나마 알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누나들도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있고 여동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 형제가 어쩌고 해도 내가 이룬 가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더군요. 서울역을 어슬렁거리다 막상 그조차도 내키지 않고 무리에 끼는 것도 끼지 않는 것도 무섭고 인생의 끝이 여기서 더 어디가 있을까 싶은 나날들을 며칠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생활했던 내용들은 여기 적기에도 너무 피로하고 피 섞인 울음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예요. 그렇게 지내던 지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용기 내어 한 곳에 연락을 해보게 됐죠. 그냥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었달까요? 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힘든 세월을 끊는 것도 두렵고 그럴수록 저에게 안정을 주었던 대상과 조금이라도 이어지고 싶더군요. 그렇게 연락해 본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한창 아프고 위독하다고 할 때에는 들여다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저 근황이라도 알고 싶어서 감히 전화를 걸어보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 정도는 외워서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다시 그 외삼촌이 나와서 욕을 할지언정 적어도 며느리나 손주의 근황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요. 만약 그때 제가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 확신이 없네요. 그 전화 한 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머,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핸드폰도 안 되고,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예상외로 카랑카랑하게 힘이 있어 보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말이 트인 벙어리처럼 마구 말을 쏟아냈고 현 사정에 대해서 겨우겨우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몹시 구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를 심히 상처 입힌 게 제 아들놈인데
그 아들놈한테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제 모습. 정말 뭐가 어떻게 되어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맞죠. 그래도 전 그런 걸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잔혹한 상황 안에 있었기에 며느리 하나를 동아줄처럼 붙잡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몇 마디 길게 말하지 않더군요. 아버님, 저기 일단 택시 타시겠어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어디 적으실 데가 있으실까요? 택시 타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이 말에 눈물이 어찌나 와르르 쏟아지던지 며느리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있는 작은 연립으로 들어가 좁은 평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와 훌쩍 커버린 손주를 마주하게 됐죠. 그 며칠간 제가 며느리로부터 받았던 대접이란 며느리 본인은 별게 없다고 하지만 저로선 참 잊지 못할 따뜻한 대우였어요. 따뜻한 곳에서 씻고 잠을 자고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고 대뜸 커버려 아직 사이가 어색한 손주의 얼굴을 바로 옆에서 흘끔흘끔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힘들게 아들의 이야기를 했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묻던 며느리는 대뜸 자기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저 어렵사리 갑상선암 회복했어요. 아직도 조심할 게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해결을 하고 싶네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실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어쩌면 아버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차마 눈을 마주하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며느리는 털어놓더군요. 내내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님도 아시죠? 제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다른 여자랑 놀아난 사진이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매일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지 그런 몹쓸 병으로 나타나서 저를 짓눌렀죠.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민우를 키워야 하니까 힘을 내야 되고요. 게다가 아버님까지 이렇게 되셨다니. 아버님은 허락해 주실 거죠? 제가 그 사람 찾아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요. 이쯤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말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그 순간조차 자기 아버지가 서울역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죽어가건 말건 간에 안중에도 없었어요. 딱히 아들을 벌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결론으로 오자면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에게 빼앗기다시피 내맡겼던 재산의 70% 정도를 찾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으로선 실제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그 돈을 찾아내는 데에는 일련의 경로 같은 게 다 있더군요. 전 그 사람이 그 여자랑 못 헤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비참하지만 아무튼 그 여자의 사업장 같은 건 진즉 알고 있었고요. SNS로도 매번 제 눈에 띄어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는지 다 보였어요. 갑자기 회사 몸체를 늘리길래 어디서 그런 돈이 났나 했더니 진짜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호철 씨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그 돈 없으면 그 돈 다 빼면 그 기집애한테 버림받을 게 뻔해요. 이제 호철 씨 인생은 제가 알 바는 아니네요, 아버님. 전 뒷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 최선이에요, 아버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며느리는 제 아들과 그 상간녀라는 여자의 행보를 쭉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더군요. 참 미안하고 면목 없게도 며느리는 자기를 버린 남편과 불륜녀가 어찌 살아가는지 꾸준히 관찰해 오고 있었나 봅니다.
완전히 여자에게 미쳐버린 제 아들이 제 돈을 협박하듯 가져다가 그 여자한테 퍼부었고 그걸로 회사 몸통을 늘렸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불륜녀의 사업장에 찾아가 이 돈 줄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면서 나름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너 말이야, 남편이 있는 몸으로 남의 집 남편도 꼬셨지? 게다가 그 집 아버지 노후 재산까지 끌어다가 놓친 내 거리에 앉게 만들고 그 피 같은 돈으로 이 건물 보탰어? 너 이 회사 갖고 방송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네 가정도 번듯이 있던데 내가 이거 싹 다 전단지 만들어서 이 건물 벽에다 다 발라버릴까? 아니, 그러기도 아까워. 그냥 인터넷에 쫙 다 불어버려? 그럼 너 반나절 만에 이거 다 철수하고 네 그 잘난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거 시간 문제 아니야? 어쩔래? 뱉을래 말래? 이런 실랑이가 오가는 중에 참 끔찍하게도 제 아들 호철이 녀석이 나타나서 며느리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죽어도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 죄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결국 그 돈은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어도 돌려받게 됐어요. 다시 되받게 되던 날은 정말이지 손발이 다 떨려서 주저앉았고 하마터면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기도 했죠. 그만큼 모래알처럼 제 손틈 사이로 빠져나간 재산이 다시 스르륵 들어오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받았지만 그 중에서 반을 며느리에게 주었으나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이 얼마간 너무 기막힌 삶을 살아와 온몸이 성치 않았던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듯 며느리에게 돈을 내밀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나는 또 짐이 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수치를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라고 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냐. 네가 받기라도 해줘야 내가 이제 잠도 자고 숨도 쉰다. 제발 우리 더 괴롭지 말자. 진이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도 조용히 살게. 제발 받아라. 응? 이리하여 며느리 역시 돈을 받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떨구더니 연신 몸을 떨구더군요. 그 후로는 특별히 굴곡이나 기복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아니고 그냥 작은 집을 얻었어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한 건 참 감사하게도 며느리와 손자가 한 달에 몇 번씩 제 집에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와서 밥도 먹고 TV도 같이 보고 그러고 한 반나절 머물다 갑니다. 저도 몸이 성하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움직이고 걷고 뭐든 하려고 합니다. 외려 실버타운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던 때보다 어쩌면 좀 더 제 인생의 생명력이 더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들 호철이의 소식이란 그 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심한 마찰이 있었다는 이후로 원래도 연락이 없었지만 여전히 없더군요. 한동안은 아들의 근황에 대해 저도 잠깐은 신경을 꺼두고 싶어요. 얼마나 치를 떨며 자식을 원망하고 이를 갈았던 시기를 생각하니 차라리 낳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기보단 그저 스위치를 끄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그저 이런 상태로 제 여생이 조용히 흘러갔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십니까? 기왕이면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좀 더 힘차게 숨을 뱉어봅시다. 그럼 이만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